얼마 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정치국원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통화의 내용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의 신장, 티벳, 홍콩, 대만의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옹호함과 더불어 최근 벌어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중국이 동참할 것과 대만 해협을 포함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경우 중국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 외교의 실질적 조언자 중 한 명인 양제츠는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통화 전 중국은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않을 테니 미국도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드라인은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대만, 홍콩, 티벳, 신장 문제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 국무장관은 통화에서 대만, 홍콩, 티벳, 신장 문제를 시원하게 언급해버렸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면 미국이 보다 유화적일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의 대중국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미국의 압박만으로도 너무나 벅찬 상황인데 또 다른 강대국들의 협공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호주가 있는데요. 호주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미국과 함께 가장 먼저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역설해 왔습니다. 이에 중국도 지지 않고 호주는 중국 신발 밑에 달라붙어 있는 씹던 껌이라며 가끔 돌을 찾아 문질러야 한다는 상식 밖의 발언을 하며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호주산 와인, 석탄, 육류 등 전방위적인 수입 금지를 때려버리며 호주를 길들이려 했습니다. 중국이 정말 얍삽한 건 자기들 필수 품목은 귀신같이 제외하고 수입 제재를 한다는 것이죠.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호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주는 더욱더 대중국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호주를 굴복시키겠다는 중국의 계획은 철저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와인, 육류 등으로 큰 손해를 보긴 했지만 철광석의 가격 폭등으로 그 손해 대부분을 메꾸고 있고 석탄 수입 금지로 인해 중국 내 전력 부족 현상으로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밤에는 가로등이 꺼졌으며 승강기 운행 중단으로 20-30층을 걸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난방 제한으로 한겨울을 난방 없이 보내는 주민들도 생겨나는 등 고스란히 피해는 중국 스스로 떠안게 된 것입니다. 무역 보복으로 쉽사리 호주를 굴복시킬 것으로 생각한 중국은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 셈이죠. 또한 전통의 강대국 영국도 중국 때리기에 적극적입니다. 홍콩 문제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영국은 영국 해외 시민 자격을 소지한 홍콩인들에 대한 영국 시민권 취득 확대 조치에 나섰습니다. 무려 300만 명의 홍콩 시민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입장에선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0만 명이면 현 홍콩 인구의 40%에 육박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는 홍콩, 티벳, 신장, 대만 등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 입장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최근 미국의 대중제재에 호응해 인공지능, 물리, 화학, 컴퓨터 분야 등 44개 영역에 중국인들의 유학과 취업을 불허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이 실행되면 약 100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영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영국의 BBC가 위구르 수용소의 실태를 폭로하며 중국이 은폐 조작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신장 위구르 문제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상 그래왔듯이 핏대를 세우며 부인하고 있지만 과연 그 말을 믿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영국은 이어 중국 국영 채널 CGTN이 운영하는 영어 위성 뉴스 채널의 허가마저 취소해버렸습니다. 채널 독립권 없이 중국 당국이 시키는 대로 중국 공산당의 대외 선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조치한 겁니다. 여기에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협의체 쿼드에도 참여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캐나다와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2018년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 역시 보복 조치로 캐나다의 2명의 사업가 및 전 외교관을 구금해버렸습니다. 또한 중국은 캐나다산 육류와 카놀라 등을 수입 금지시키는 보복 조치에 들어갔었죠. 카놀라가 캐나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카놀라로 인한 캐나다 내 고용 인력이 25만여 명 수준이고 캐나다가 한 해 카놀라를 수출하고 벌어들이는 규모가 무려 7-8조 원에 달할 정도니까요. 그중 2-3조 원어치의 카놀라를 중국이 수입합니다. 하지만 호주 때와 마찬가지로 손해를 본 건 중국 자신이었습니다. 캐나다산 카놀라의 수입이 막히자 중국에서 품귀 현상을 보이며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입하여 예년보다 오히려 비싸게 구매하게 됐고 캐나다는 오히려 카놀라 전체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파이브 아이즈 동맹 국가들이란 점입니다.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앵글로색슨족들이 주축인 혈맹인 관계죠. 중국 입장에선 정말 벅찬 상대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인도와 피를 보는 대립 관계에 있죠. 모두 아시다시피 중국, 인도 간에는 국경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혈 사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세계 군사력 3위 국가이지만 인도 역시 4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핵까지 보유해 인도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그리고 인도 시장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맞상대하고 있어 중국으로선 여간 골치 아픈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회주의적인 국가가 하나 있죠. 실제로는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지만 겉으로는 자유진영의 수호자라도 되는 양 큰소리치는 일본도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를 놓고 대립하는 일본 역시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해군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세계 군사력 5위 국가이기도 하죠.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며 대중국 전선의 선봉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로는 중국의 신기를 대놓고 거스르지는 않지만 뒤로는 이익은 또 챙겨야 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 턱 밑에 있는 베트남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앙숙관계입니다. 한국, 일본인들 못지않게 아니 더 심하게 중국을 싫어하는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죠.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 지들 마음대로 자기 영해라고 우겨대며 동남아 여러 국가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 역시 중립적인 듯 보였지만 작년 왕이 외교부장이 유럽을 순방했을 때 유럽의 정상들은 왕이 면전에 대놓고 홍콩 위구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왕이는 늘 그래왔듯 지지 않고 맞대응했지만 명분 없는 일방적 주장만 펼치다 씁쓸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또한 유럽을 무시했던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유럽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겠다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섰기에 앞으로 유럽은 미국과 상호 협력하며 중국 견제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대1로도 중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해당국들이 불만을 갖고 빚을 대폭 탕감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나 아예 못 갚는다고 배째라는 국가들까지 나와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중국의 노동자들을 때로 보내 아프리카 현지인들의 일자리와 상권을 다 빼앗고 있고 중국인들 특유의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현지인들에게 인종차별까지 해대며 반중 감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신경 써서 거액을 쏟아붓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욕만 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한 아나무인 중국의 어선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저인망 어선으로 전 세계의 어족 자원을 싹쓸이해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먼 남미까지 가서 해당국 어족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남미 국가들은 단속할 함정이 없어 속수무책 당하고 있지만 점점 대책을 세워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해당국들은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드 때 경제보복을 아직까지 완전하게 풀지 않고 있고 김치, 갓, 한복 등이 세계 무대에서 인기를 끌자 어이없게도 중국이 원조라고 우기며 한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BTS, 블랙핑크의 사소한 것까지 꼬투리를 잡아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아쉬운 상황이 되면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죠. 중국은 현재 제대로 된 동맹국이 아마도 파키스탄과 북한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러시아도 중국의 편을 들어주는 듯 싶지만 사실 러시아도 진정한 동맹국은 아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러시아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면 언제든 중국을 등지고 돌아설 겁니다. 등소평은 중국의 힘이 점점 커지더라도 완전하게 미국을 압도할 능력이 되기 전까지는 발톱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는 일명 도광양해를 100년간 지키라고 했지만 미국이 엄청나게 밀어줘서 운 좋게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의 시진핑은 성급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고 오만함으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전랑 외교, 즉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더 강하고 공격적인 대처를 하는 외교를 말하는데요. 중국은 과거에 비해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세계 무대에 점점 강한 입김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입김도 입김 나름인데 너무 억지를 부리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대처는 중국 내에서 눈치 안 보고 자국민들 탄압할 때나 먹히는 거지 세계 무대, 특히 서방 선진국들에게는 반감만 불러올 뿐이죠. 가뜩이나 코로나를 퍼뜨린 국가로서 전 세계의 반중 감정이 드높은 상황인데 얼굴에 철판을 제대로 깔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선을 다해 개혁하고 진심 가득한 외교를 하더라도 미국을 제치고 중국을 택하는 국가는 몇 없을 겁니다.
미국의 제재로 국가 구실을 못하는 이란, 파키스탄, 북한 같은 국가나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무역 보복을 하고 동네 깡패처럼 힘으로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우겨대는데 그 위세가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듯 정치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생각보다 훨씬 코너에 몰려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암울한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재계 4위 그룹 하이난 그룹이 파산 신청을 했으며 중국 회사들의 파산, 구조조정 신청이 예년에 비해 무려 30% 이상 많아지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이고 앞으로 파산하는 회사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회사들의 부실 규모는 중국 전체 GDP의 무려 2배 이상이고 중국 기업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국가사업 대부분 부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심지어 이 부채 규모조차도 조직적 은폐, 축소로 보여진 부채만 이 정도고 실제 부채 규모는 훨씬 크다는 얘기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노골적인 중국 견제가 더 심해지면 중국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될 겁니다. 미국은 여지껏 중국과 대립하면서 중국 국가를 상대해왔지만 최근 시진핑을 물러나게 하는 쪽으로 대중국 전략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사방이 적투성이인 시진핑 정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생활백서였습니다.